이어서 제1발표 홍성환 건국대 교수님의 중원 지역과 가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발표를 맡게 되는 건국대학교 홍성환입니다. 앞서서 그 기조 강의를 하셨던 김영길 교수님께서는 무릎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는 일단 우리 충주를 비롯한 중원 지역과 가야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충주와 관련해서는 뭐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이제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논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지만 이 가야와는 이제 어떤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가야와 관련해서는 물원 사료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또 고고학 자료에 대한 어떤 부재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이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후기의 기록으로는 지금 현재의 뭐 대동지지나 아니면은 동사강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충주를 또 임나국이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술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며 또 이 중원 지역과 가야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원 지역 관련된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 연구에 한번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좀 전에도 그 대동지대라든지 동사강목 이런 데서 언급되었듯이 그럼 중원 지역은 원래 가야의 영역이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동지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 그 본래 충주 연역에 원래 충주는 임나국으로서 후에 백제가 소유하면서 낭자곡성으로 칭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라 진흥왕 10년에 공주에서 18년에 국원 소경을 설치했다. 이제 대동지지는 이제 김종호가 그 편에 이제 지리소고요. 그리고 대략 한 1866년경까지 아마 편찬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임나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임나국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가야일을 측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임나라는 표현은 일본 서기에는 한 215회에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데 딱 세 군데에 나오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강수열전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진경대사 비문에 나오고 또 광개토왕 비문에도 임나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나라는 게 표현이 쓰였던 것은 확실하죠. 우리나라에서. 더구나 특히 진경대사 비문을 보면 그 진경대사가 그 심희인데요. 그 사람이 임나 왕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김씨. 그러니까 신김씨라는 것은 당시에 경주김씨에 그 대응하는 기백김씨를 이르는 말이고 또 이 양반은 원조성이 흥무대왕이다 이렇게 그 진경대사 비문에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흥무대왕은 김유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나는 김의 가야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일본 서기에 쓰이는 또 임나의 개념을 보면요, 거기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쓸 때도 있지만 또 협의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각 사료의 어떤 비판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딘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충주를 임나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동지지 말고 조선 후기의 기록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약용 선생이 썼던 여의당전서 또는 그 안정복의 동사강록 그리고 또 중고문헌 비고 등이 이제 이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임나는 지금의 충주다. 그리고 삼국사기 강수 전에 신은 임나 가양입니다 라고 하고 또 강수를 중원의 사장이라고 하였다. 중원이라는 것은 충주이고 충주가 임나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강록도 보면요, 임나는 가야를 가리키니 글자가 서로 비슷해서 잘못 분간한 것입니다. 다시 상고하건대 삼국사기 강수전에 신은 본래 임나 가양입니다 라고 또 강수를 중원경 사량인이라고 하였다. 중원경은 지금의 충주니 그렇다면 임나국은 충주라 하겠다. 또 증부문헌경을 보면 신라사 임강수전에 이르기를
국원경 임나인이라고 하는 데 불과하다. 국원은 충주의 옛날 호칭가락이 후세에 마침내 임나를 충주에 속한 지역으로 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왜 이 충주 지역을 임나라고 했었는가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강수가 임나 가양이라고 했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 때문에 충주가 임나다 이렇게 지금 다들 소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강수가 스스로 임나 가양이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중원경 사량사량이지만 본래 출신이 가야라는 본인의 출신을 밝히기 위해서 쓴 건데, 그거를 갖고 충주 지역이 임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정약용 선생이나 안종복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인식들은 근래까지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그 초기에 일본 학자들이 초기에 얘기했던 임나일본부 설 이런 부분들을 또 거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것은 임나 이제 가야거든요. 가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남부를 지배했다는 게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명 규정을 가야에 대한 범위를 넓게 만드는 게 일본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가야를 넓게 만들어서 가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남부를 지배했다. 특히나 이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지금 여기 미음의 사례에 나오는 일본 서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475년에 백제가 한성 백제를 개왕이 이제 뺏겼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백제가 고구려에 파멸됐다고 듣고 구마나리를 문주왕이 하사하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분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주왕은 계로왕의 모제이다. 일본 국기에 구마나리를 말다왕이 하사했다는 아마도 이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마나리는 임나국 하다호리현의 벼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일본의 초기의 그런 학자들은 그러면은 이 구마나리라는 공주다. 공주로 옮겼으니까 공주가 임나의 하다호리현의 벼름이니까 임나국이 옆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야에 대한 범위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구마나리라는 것은 공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사료상에서는 저 남쪽의 경남에 있는 웅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곰자, 구마나리라는 것은 곰나루라는 그 표현을 또 구마나리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웅천도 구마나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나는 저 남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이 북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서기 찬자의 오류를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또 특히나 지금 우리 이 사료상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일본의 과거부터 일본의 교과서라든지 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 구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임나의 범위, 가야의 범위를 넓혀갖고 한 번 더 남을 임나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남을 지배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 잘못된 오류 속에서 이 중원 지역이 예를 들면 우리 충주 지역이 임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 임나일본부와 같이 그런 시민사관과 같이 주체와 바뀐 유산 논리를 잡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가야 세력이 그러면 언제에 이 중원 지역에 유입이 됐는가라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제 사료들이 나오는데 이 사료들은 앞서서 우리 기조강의 하셨던 이제 김영길 교수님께서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료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별도로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제시만 하고 그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록은 551년 3월에 진흥왕이 낭성에 이르러서 우르과 그의 제자 니문이 음악에 정통하다는 말을 듣고 발인궁에 머물면서 그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르기 가야가 어지러워지자 신라에 귀부했고
신라에서는 국원에 안치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551년 진흥왕이 낭성에 이르러 충주에 있던 우르고 불렀던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학계에서는 일부 낭성을 청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청주로 있던 분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진흥왕이 순행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충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에 청주 부근이 낭성을 청주로 본다면은 우르기 있는 부근과는 거리가 한 47km 직선거리로 해도 굉장히 먼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주에 있는 우르기령을 그 청주에서 불렀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르기 진흥왕 앞에서 음악했던 하림궁, 이것도 궁이 이름에 볼 수 있으니 사실은 그 근처에도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청주 부근에는 그런 큰 하천이 또 없기 때문에 또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충주 부근에는 이 남한강변에 우르기 가야금을 연주해서 쉬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승들이 또 지금 계속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청주보다는 충주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낭성의 위치라든지 그다음 충주의 가야성의 유익과 관련해서는 551년 무렵에 신라가 이쪽 중원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충주를 장악했던 것은 언제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라든지 이제 일본 서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551년에 고구려와의 결전으로서 백제시라는 각각 한강 하류와 중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충주 지역 점유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 550년 정월에서 3월 삼국간에 있었던 도살성, 금연성 전투가 주목됩니다. 앞서서도 김영길 교수님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그 지명비정에 있어서는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또 결국은 막판에 고구려가 백제하고 싸우던 그 성들을 나중에는 신라가 두 성을 다 이제 공방해버렸더니 이제 나중에 다 탈취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도살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그 백제 의정왕 무렵에 김유신의 거점으로서 백제와 신라의 또 격전제로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통 우리 통상 그 천안이나 청안, 증평 이런 데 기정하고 있지만 과연 그곳에 기정할 수 있을까라는 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특히 바로 이제 요 무렵입니다. 일본서기 기록에 보면 550년 기록입니다. 이림에서 얻은 고구려의 노를 환상했다. 이제 일본서기는 이제 일본 우위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서 쓰여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림과의 전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살성 전투는 여기서 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서기의 다른 기록에 보면 고구려 땅이었고, 그 다음에 동한시 중에 하나로 나와요. 동한의 땅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천안이나 무슨 청안 이쪽에 찾으면 좀 동쪽으로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논거에서는 이런 이림은 소백산맥 인근 우리 경상북도의 북부 이런과 맞닿는 그 일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과거에 한번 논거에서 쓴 적이 있었고요. 그 소백산맥 일원의 단양, 문경, 예천을 가르는 벌제를 중심으로 단양의 동락산석에는 그 고구려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동락산석뿐만 아니라 거기 할비성이라든지 그런 많은 성들이 고구려 흔적들이 가득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락산성이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공방을 벌였던 도살성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그런 다음에 이제 이후에 소백산맥을 넘어서 중령 이북과 고현인의 식구를 점령했다는 기록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는 소백산맥을 통해 한강 상류로 진출한 방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성도 마찬가지. 금연성도 아까 말씀드린 둘이서 공치하다가 나중에 신라가 두 개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것도 당연히 도살성과는 곁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소백산맥 일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신라가 충주를 장악했던 것은
550년 생월경 소백산맥이 위치한 도살성, 금연성을 장악한 이후에서 이쪽 진광이 순행해서 우르기능을 만났다고 하는 551년 3월 이전의 기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르기능이 또 미리 국원에 안치됐다, 증원 우전에 먼저 안치됐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551년 무렵은 너무 그 기간이 짧고 어쨌든 도살성과 금연성을 차지한 시기가 멀지 않은 한 550년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그 가야 세력이 충주 지역과 처음 관계를 550년경에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더욱이 진왕이 소백산맥 부근의 도살성과 금연성을 차지한 다음 해에 551년 3월에 낭성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런 신라의 진출 루트를 통해서도 낭성이 충주였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루트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르기 또 그 이 신라로 또 들어오게 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것은 중간에 이 국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신라로 왔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야라는 것은 일본서기라든지 또 이 많은 기록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백제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서기 응신기기록에도 백제의 장군이었던 목나은 자의 아들이었던 목만치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백제 몫인데요. 전원인가 가야를 전담했다라는 기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백제의 간접 지배 현황을 볼 수 있는데 6세기 들어서는 오히려 백제가 직접 지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사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직접 지배를 하다 보니까 백제와의 어떤 갈등과 알력이 좀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내용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우르게 세력들이 신라로 내통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르게 신라 앙명 같은 경우도 대략 한 540년 이후에 백제와의 어떤 그런 갈등 이제 이런 부분이 기록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야 이 그룹도 540년 이후 신라의 압박과 회유라고 하는 정세 속에서 아마 그 실행됐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는 제가 그 충주 지역에 가야가 언제 들어왔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고고학적 자료가 좀 부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재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최근에 고고학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의 신라나 통일신라 시대 구분으로 봐왔던 노암리 고분이나 하구암리의 그런 유적들이 그중에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합천 저포리 고분의 석실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고를 좀 발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천 저포라고 하는 곳은 오히려 그 낙동강 연안인데요. 그래서 그쪽은 과거 이제 가야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과 석실모의 형태나 목간이나 유물 등이 유사하다라는 것은 두 곳의 관련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는 거고요. 또 다른 또 분은 의암리 고분이나 하구암리 고분에서 발견된 횡의 석실이 석실 구조나 주검의 어떤 경납 방식이라든지 주검을 목간에 안치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백제 횡의 석실로 유사하다. 이런 최근에 어떤 그런 논문들도 있고 해서 어찌 보면 이 가야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제의 영향력 사이도 있었고 백제에서부터 횡의 석실을 또 받아들였던 것이 또 가야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가야 중원 지역에 가야가 있었던 것을 또 나타내는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연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고정관념적으로 그냥 신라다 또는 고구려다 이렇게 했던 것도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신라가 그 대가야 세력을 먼저 국원에 이제 그 이주를 시켰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대가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라는 이들 세력들에 대해서 기존 연고지와는 좀 유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중원 지역은 과거에는 백제, 고구려가 또 점유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백제 고구려 같은 잔존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세력을 또 약화하고 또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가야 세력을 상인해서 무마하고 평정하려는 그런 신상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다음에 부군을 소경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신라 왕경의 귀족들을 옮겨와서 이 통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557년에는 이제 국원의 소경이 설치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 것은 신라의 한강 허리 점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고토를 회복했지만 신라에 의해서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되죠.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정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신라는 가장 동쪽에 치우쳐서 당시로서는 그 선진국가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선진국물이나 제도나 이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세기, 6세기의 전체적 구도를 보면 오히려 서쪽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자원을 가르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로부터 많은 문물들을 받고 불교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백제로부터 문을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낮의 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오히려 전 백제에 의해서 주도되던 그런 신라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나라의 양서에 보면 신라가 왔는데 백제를 따라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초기에는 고구려로부터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백제로부터 이제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때 와서는 신라가 이제 직접 한강유역을 백제의 성황을 물리치고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이제는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6세기 말에 한반도의 정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7세기 와서는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 말에서부터 7세기까지는 오히려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견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야 세력을 일단 보내서 일단 먼저 평정토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경이 설치가 된 이후에 신라에 보내서 신라하는 정책의 일환을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 부분에서 이 진왕이 우르기 음악을 신라에게 전수키로 했다는 것도 이런 부분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김영익 교수님께서 이 성사기에 신라 본기에 나오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잡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왕이 낭성을 순수하고 우르 일행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소백산맥 이북 지역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통합과 안정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진왕이 가야음을 통해서 했었던 행위, 더군다나 이 가야음을 또 신라에게 전수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야음을 수용해서 신라의 대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야의 음악이 변형을 거쳐서 신라로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를 통해서 어떤 그 융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진왕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야 지역과 충주와 관련된 중원 지역과 관련된 사례로서는 강수에 대한 내용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수와 관련해서는 그 성국사기의 강수 열전, 앞서서도 이제 강수가 중원경의 사량인이고 나중에 이제 태종한테 와서는 몰래 임나 가양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출신을 이제 얘기했었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본문은 제가 있는 것을 생략을 하고 이 강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중원경의 사량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량에 대해서는 신라 왕경 6부 하나로 또 보고 나왔던 중원경 안에 있는 6부로서 보는 뭐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서왕경, 서왕경이 청주죠. 청주의 상단산성에서 통일신라 시대 후기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 기와가 발견돼 거기 사량부라는 그런 이 기와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량부속 장지1이라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당시 소경에도 왕경 6부를 모방하기 위해서 편제된 행정구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사량부는 중원경에 있는 그런 사량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강수의 아버지는 11관등인 남아의 관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강수는 문무왕으로부터 8관등에 해당하는 사찬의 관등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수의 집안은 신라 사회에서는 육두품 신분에 편제가 돼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수는 당시 유행하던 불교를 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힘이 미약한 유학의 그런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신라 진골 중심이었던 골품제 사회의 그를 중심으로 했던 작품이 이제 육두품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처지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가 임나가야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야 유민으로서부터의 어떤 자긍심이 오히려 나타냈던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도 임나가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경대사 비문에서 나와 보이는 그런 임나국은 금강가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 강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대개 앞서 우르기 그 대가 출신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강수도 오히려 금강가야보다는 대가 출신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강수의 생존 연대와 발성에서는 관련해서는 앞서 기록에서는 몇 가지 좀 단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서 여러 벼슬을 거쳐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 그다음 20세가 되어 장가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너는 이 시대에 이름이 나서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라는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태종묘랑이 즉위하던 654년에 서로 늦게 만남을 한 쌀에이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하면은 강수는 최소한 654년보다는 20년에 앞선 634년 이전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은 신문한 제위시라고 했으니까 681년, 692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강수의 그 선조가 이쪽으로 상민되었던 시기,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이곳에 왔었던 그런 상황들은 반등이 이제 남아였기 때문에 왕경에서 거주했다가 중원직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라가 영역화한 이후인 562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6세기 말 들어서도 중원 지역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대가야사에 해당하는 중원 지역의 3위는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원 지역과 가야계의 어떤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문무왕의 기록이 있습니다. 문무왕. 앞서 이것도 이제 김원길 교수님께서 기조강의했던 말씀을 하셨던 이제 그런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668년 9월 21일 날 당나라하고 신라가 평양성을 포위해서 고구려로부터 항복을 받은 이후에 한성이 있던 문무왕이 경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 중에 나오는 기술입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욕돌역이 어딘가 어쨌든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무왕이 도착하자 구본소경의 사신이 용장이 잔치를 열어서 대접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충주 소속의 역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당시 문무왕이 중령의 루트로 해서 많이 돌아갔다, 그래서 경주 돌아갔다 하면은 그때는 충주를 바로 직접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충주를 직접적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국원, 충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오히려 중령 루트가 아닌 보은이나 상주나 그 다음에 옥천, 김천, 이 소백산의 서쪽 지역을 통해서 경주로 들어가는 길 중에 인근 충주 소속의 역에 들렸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욕돌역에서 가야에 춤을 추었던 인물이 능한입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는 신리면 문숭리의 능한골, 이런 것이 좀 불리는 것이 좀 주목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명칭이 이 능한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욕돌역을 신리면 일대,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령 일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서쪽 부근에 대해서 경주 내려갔다라는 것하고 또 부합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음악이 시작되면서 가야의 춤을 추었던 능한이라는 인물, 과연 이것도 가야인인가? 이번에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버지인 김주의 관등이 남아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강수의 아버지의 관등과도 또 같은 그런 점이 또 있고요. 또 가야의 춤을 익히고 있었다라는 것들에서 가야인으로 볼 개연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욕돌역에서 능한이 가야의 춤을 췄다는 기록을 통해서는 이 일대가 가야의 춤, 그 다음에 또 음악, 풍습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가야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야 세력들이 이 충주에 와서도 특히 또 서쪽 지역 일대로 또 일찍이 또 터전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주목되는 그런 점이 이 여지도서에 물론 이제 조선 시대 때의 기록입니다만 여기에 충주 관할 지역인 음성적, 그때는 음성적도 충주 관할 지역이었으니까 가야와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주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지도서를 보면 충주 관할 서쪽 80리에 금목동면에 가이복제, 상가라제, 하가라제라고 하는 제형의 이름이 또 보이고요. 또 관할 서쪽 105리 대조공면에는 가야국제라는 명칭이 보이고, 관할 서쪽 105리 진해면에는 가라국제, 그 다음에 두이공면에는 상가라국제, 하가라국제 이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제원의 이름에서 그 충주 서쪽 이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일단 이들 명칭들은 우르기 지은 그 12곡 중에 하가라도, 상가라도 이런 가야계 지명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이 남아있었던 그 중원 지역의 서구에 해당하는 음성 지역의 가야 세력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야인들이 과거에도 대거 포진하고 있었을 가능성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까지 명칭이 나와있는 그런 상황들로 보면 어쨌든 대대로 거주했었던 그런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중원지역과 관련된 그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가야에 대해 종합적인 구체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충주로 임나라고 해서 조선 후기의 기록들은 기록에 대한 해석이 오류였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임날론성의 유사한 논리를 제공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원지역의 가야 유입 과정은 신라가 충주지역을 진출했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550년 3월경 진흥왕이 소백산맥 부근에 도살성과 금연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인 551년 3월에 낭성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550년경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점령하면서 가야 세력을 이쪽 부근에 이주시켰던 그런 이유는 백제국의 대통령이 어떤 잔존세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원지역에서 기존 세력을 약화시키고 평정하기 위한 그런 심산도 그 안에 깔려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다음에 신라의 왕경의 귀족자제와 육부의 주민이 그곳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신라인을 보내서 신라화하는 정책들을 취했던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원지역에 유입된 가야 세력은 또 강수를 또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강수를 통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6세기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중원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서 유입된 또 대가야 세력으로서 이렇게 추정이 또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문무왕이 욕돌역에 도착하자 능한이 가야의 춤을 추었던 잔치와 관련해서도 일단 당시의 장소는 신림의 일대가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중원의 어떤 서쪽 지역, 과거에는 충주에 해당했던 그런 음성 지역에서도 충주 관할에 해당했던 음성 지역에서도 가야계 지명과 관련된 그런 제언의 명칭을 통해서 일단 가야인의 세력 공표를 또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야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문헌 서류가 또 부족하고 고고학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좀 정밀하고 치밀한 어떤 그런 조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